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사실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게 이제 과연 적합하냐 이거부터 최근에 가장 큰 전국 현안인 이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에 관해서 좀 다뤄보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사실 모든 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래서 발제를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자정을 넘겨서 새벽 4시 넘어서 발표가 났더라고요. 언제 발표가 나오나 했는데요. 그렇죠. 4시 넘어서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집행을 한 12시간 조금 넘어서 했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것이다. 과거에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왜 2013년에 한번 정직 1개월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13일 만에 대통령이 결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하루도 안 지나서 결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신속하게 결재가 이루어졌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하여튼 과거와 다른 점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오늘 밤에 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어떤 법정 싸움 이런 것들이 지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징계 수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던데요. 신의 한 수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좀 평가가 낮았다, 징계 수위가 낮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의 한 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미리 정직 2개월을 각본을 짜가지고 들어갔다면 신의 한 수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새벽 4시까지 토론한 거 보면 4명이 참여했죠. 그분들끼리도 이제 이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용구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이제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하고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게 4사람인데요. 네. 이 중에서 이용구 차관이나 신성식 부장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정한중 교수나 안진 교수는 제가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박상기 장관 시절에 법무부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해서 친정부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에 저도 들어갔었고요. 아, 예. 또 한국일보의 황상진 논설실장도 그 위원이었고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특검을 하는 허익범 변호사가 네. 그때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때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던 한국 성폭력 상담소장 이미경 소장이라고 계세요. 이분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한 것 자체를 가지고 친정부라고 하는 건 조금 잘 안 맞는 얘기 같고요. 네. 정한중 교수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이분이 전남 광양 출신인데 순천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은 부산에 가서 동아대를 졸업했습니다. 사시가 비교적 늦게 된 편인데 사법연수원생 시절에 대통령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런 이 이론이죠. 그걸 처음으로 찾아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사람입니다. 네. 창원에서 노동변호사 오래 하다가 변호사 너무 힘들다고 로스쿨 생기니까 이제 외대 로스쿨 교수를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정치적으로는 손학규 대표를 좀 좋아해서 따라다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친문 성향은 아니고 이제 호남에 대한 애정이 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첫 번째 회의한 다음에 저하고 한두 마디 좀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법무부 징계 청구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좀 약간 좀 부실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징계는 안 나오겠구나라고 제가 약간 좀 눈치를 미리 챘던 그런 약간 사연이 있습니다. 네. 네. 어제 곧바로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건 좀 예상보다 좀 빠르고 전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본인의 선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일종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요, 청와대하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이제 징계 직후에 추미애 장관이 이때 참 그만둬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분들은 계세요. 네.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시킨다고 그만둘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청와대에서 소통수석이죠. 그 브리핑 예고하고 바로 발표를 한 걸 보면 본인 판단. 추미애 장관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의 표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것도 뭐 미리 각본을 짰다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꽤 그 대통령하고 장관이 대화를 오래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발표까지 한 걸 보면 사이를 뭐 반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각 시점은 공수처 출범이라든가 윤석열 총장의 어떤 소송 뭐 이런 걸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를 잡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 의원님은요? 글쎄,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어제 70분간 대화를 했다고 하죠. 네. 근데 그 70분간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아마 현장 기자들이 추가로 좀 취재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냥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과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우선 추미애 장관이 자진 사퇴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오후 3시에 권력기관장 뭐 브리핑들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그때까지는 사퇴 의사가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오후 5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해서 한 70%, 아니 70분 정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발표한 게 한 6시 반 정도에 그것도 청와대가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본다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를 설득한 것 아닌가. 전체적인 문 대통령의 이 사태로부터의 출구 전략 마련을 위해서 설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문 대통령 추가 개각 시점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짧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하고 윤석열 총장 징계 이런 걸 봐가면서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청와대로서도 좀 고민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둘 다 예측이 잘 안 돼요. 공수처가 언제 출범할지. 또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할 텐데 그걸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런 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개각 시점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는 게 청와대 사람들 얘기입니다. 네. 지금 뭐 일반적으로 내년 초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근데 아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중에 내년 초로 대략 지금 잡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변수가 몇 가지 있는 거죠. 공수처 출범 문제나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왜냐하면 이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1-2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결과도 또 사실 지금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의 변수인데 일단 예상컨대는 내년 초 이런 예상이 다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두 분께서 이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뭐 본인 판단이다. 또 그리고 청와대 설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추미애 장관 어떻게 좀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올해 1월 2일에 취임했죠. 취임하면서부터 곧바로 검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있다가 뭐 채널A 사건이나 뭐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뭐 수사 지휘권 배제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과정을 거쳤고 7월 달에 또 한 번 검찰 인사를 했고요. 네. 그런데 뭐 1월 달에 했던 인사가 6개월 만에 다시 바뀌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그걸 관통하는 것은 대부분 하여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는 쪽에 인사를 이루어졌다 하는 건 뭐 언론의 거의 공통된 분석으로 보여요. 그렇게 본다면 추미애 장관의 11개월, 지금까지를 따지면 11개월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알파요 오메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이 검찰 내부 평가를 들어보면 과거의 검찰은 특수부하고 공안부를 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면 특수부나 공안부보다는 형사부나 공판부 이런 다른 일을 하는 검사들이 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 언론에서 또 검찰 내 특수부 검사들은 이게 추미애 장관이 한 일이다, 윤석열 총장 힘빼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또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실제 다수 검사들의 의견은 형사부하고 공판부를 중시하겠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검찰총장 이제 징계 청구를 좀 무리하게 하면서 네. 검사들이 이제 의견 표명을 하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평가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검찰의 이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이냐, 공안부나 특수부처럼 직접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평가하고 또 그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일하는 많은 이
좀 숫자가 많은 이 검사들의 추미애 장관에 대한 평가는 또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당은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 반발도 계속 될 텐데 윤 총장 복귀 전에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게 지금 우선 내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에 앞서서 임정혁 의원이 사퇴를 했죠. 국민의힘 추천. 네. 그렇게 보면 이제 6명으로 내일 회의가 열릴 텐데 7명이 안 되면은 그게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여야 간에 서로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보건대는 이미 7명으로 구성은 된 거죠. 구성이 된 상태에서 한 명이 그 자진 사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한 명을 보충하면 좋겠지만 보충 안 됐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 자체가 안 됐다고 봐야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6명이 이제 출석을 해서 내일 회의를 할 텐데 그 경우에 이제 6명이 과거에 그 의견을 모았던 두 사람이 있죠. 이제 5명의 의견을 모았던 전현정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수석연구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과거에 했던 것을 그대로 그냥 관철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금 상황이 좀 변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문제를 해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그 어떤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칠 것이냐 그건 이제 내일 봐야 되겠죠. 아마 그런 것들이 공수처 출범 시기와 맞물려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 출범 시기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물론 서둘러서 뭐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수처장 추천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청문회도 해야 돼요. 국회에서 청문회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또 공수처 검사들이 있어요. 서장만 가지고 공수처가 구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천상 아무리 서둘러도 내년 1월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올해도 힘들고 내년 이후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추윤 갈등 사태는 마무리 국면에 이제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윤 총장 징계에 따른 정치적 파장은 당분간 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송 기자께서 발제해 오신 주제 살펴볼까요? 예, 뭐 이 와중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죠. 네. 대통령 잘못은 집권당의 잘못이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 수감된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사과를 한 겁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사과를 해놓고 나서 지금 당 안팎이 시끌시끌합니다. 네. 이게 도대체 김종인 위원장 사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앞으로 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이 필리버스터 전국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 조금 늦은 지난 화요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 5분 정도 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반성과 사죄 표현만 뭐 10여 차례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좀 수위가 높았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예상보다 약간 수위가 높았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2016년 12월, 2017년 3월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 졌습니다. 2017년 대선 졌죠. 2018년 지방선거 참패했죠. 네. 지난 4.15 총선 역시 또 참패했습니다. 또 지금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여론이 높은데도 국민의힘 지지도는 안 올라가요. 이게 왜 이럴까요? 저는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대국민 사과를 한 거죠.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뭐 직접 관련은 없죠. 그래도 보수야당의 어떤 대표로서 어떤 대국민 사과를 이렇게 아주 그 강도 높게 한 것은 정치적으로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 평가를 해주셨네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전기가 좀 필요해요.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그야말로 자,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제는 과거의 집권당 그런 몫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 주겠다라고 하려면 뭔가 반성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저 사과 반성 저 발언이 있고 나서 뭐 여론조사도 지금 한 군데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무슨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중도 계층으로부터는 상당한 정도의 호평 속에 앞으로 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김 위원장 사과가 중도층이 두터운 이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한 측면이 강해서 부산시장 선거에는 좀 분열만 부추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선거 득실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산시장은 아무나 나와도 다 이긴다고 그래요. 그 정도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서울시장은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사과를 한 것도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좀 의식한 측면이 있지요.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공학적으로는 좀 이런 사과를 한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는 사실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것들이 중도층을 움직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꼭 뭐 어느 한 곳을 노렸다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앞으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 외에도 내후년 3월 달에 우선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마 그런 데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기반을 좀 다져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뭐 이런 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중도층한테 그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가 그 상당한 정도로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 저 갈등 속에 그냥 약간 묻혀버린 좀 측면이 있어요.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점이 좀 안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김 위원장은 사과와 함께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당무감사위죠. 원외 당협위원장 3분의 1에 대해서 교체를 권고를 했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이 인적 쇄신 내포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지금 나온 게 이제 뭐 한 40여 개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당협위원장 그 교체 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당이 지금 술렁술렁 거리고 심지어는 뭐 사무처에서 사보타지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는 우선 40여 곳 교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지금 불과 한 뭐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4개월도 안 남은 거죠. 지금 이 정도 남았는데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면 이 조직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중에서 정말 조직 관리를 거의 안 했다고 싶은 사람은 저는 교체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내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40여 곳을 바꾼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네. 그렇다 보면 더군다나 또 그걸 교체하고 나서 새롭게 수혈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혈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40여 곳을 교체하겠다는 이 계획 자체가 조금 아마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이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굉장히 좀 개성이 강한 분이에요. 옛날 정치원로 이철승 씨 따님이시고요. 성균관대 교수하신 분인데 개성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당에서 걱정을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세게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정양석 사무총장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아니 이걸 다 자르겠다는 게 아니다 해서 지금 막 진정을 시키고 있는 이런 국면이고요. 인적 쇄신 선거 앞두고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을 인적 쇄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도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적절한 수위에서 좀 조절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오늘의 성 기자님부터 할까요? 예, 뭐 정치 참 중요하죠. 근데 정치를 왜 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기 위해서 하고요.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지금 임박한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중요하고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중요한데 여야가 이럴 때 좀 싸움을 조금만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고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자 이렇게 논평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추미애 장관을 좀 평가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추 장관이 올해 그 취임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사의 표명을 했으니까 네. 평가할 시점이 오기는 왔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추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 좌천시키거나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본다면 결국 기승전 윤석열 이걸로 지새운 1년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걸
한 줄 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 줄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목요일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